바로 후지필름 사건과 트럼프 카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상품에 대한 일부 변형이 가해졌는데 그 변형의 정도가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이라고 인정이 된 게 후지필름 사건이고요. 그게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수선까지는 아니라고 인정이 되어서 당해 상품을 다시 재양도한 거라고 인정이 된 케이스가 바로 트럼프 카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잠시 뒤에 바로 판례 보충 자료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뿐 아니라 권리 소진 이론하고 관련해서는 또 중요한 판례 사안이 하나가 또 있게 되죠. 그게 바로 다음에 보게 될 이제 통상 사용권자가 계약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을 때에 대한 쟁점인데요. 이건 기본 구도가 약간 바뀌어서 이 새로운 기본 구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상표권자가 있고요. 그 자가 통상 사용권을 설정을 해준 사안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상 사용권을 설정해줘서 통상 사용권자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통상 사용권자의 사용은 적법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자의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통상 사용권자가 그 통상 사용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적법하게 양도를 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요? 이 자가 적법하게 양도를 했으면은 그 범위에서 상표권의 목적은 달성했고 권리도 소진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양도받은 자가 그 당해 상품을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쟁점이 뭐 이 상품에 대해서 뭐 변형을 가한 상황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 쟁점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 이렇게 상표권자와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을 맺게 되는 과정에는 항상 계약상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통상사용권 계약의 조건이 붙기 마련인데 그 계약상 조건을 위반해서 상품을 양도를 했을 때 그때도 권리소진이 인정이 되어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게 되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계약 조건의 위반 자체가 아예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건 특히 어떤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냐면 그 계약 조건, 특히 위반된 계약 조건 중에서 특히 정말 중대한 계약 조건으로서 그게 어떤 거냐면 지정상품 범위를 아예 넘어서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시기를 벗어났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다라는 것과 같이 아예 통상사용권의 중대한 범위하고 관련된 범위를 넘어서 사용을 했을 때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범위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서면은 그건 상표권자가 동의를 한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어서는 당연히 권리가 소진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법리를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아래 이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과 비교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통상사용권의 내용 자체를 결정짓는 중대한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중대한 어떠한 조건 외에 정말 부수적인 조건들도 따라 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해서 사용했을 때도 이제 무조건 소진이 안 된다고 봐야 되냐? 그렇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시티 권리소진 판례에서 이 경우에 구체적인 판단 방법에 대해서 설치를 해주게 되었거든요. 일단 논리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했을 때까지 일률적으로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판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라고 설치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보통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들을 고려해서 또는 어떠한 요건이 만족될 때는 인정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논리를.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권리가 소진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땐 어떠한 점들을 주로 고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또 고려를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 이렇게 좀 줄여서 적을게요. 그 기능이 훼손되었는지 또 고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표권자가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표권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상표권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품의 추가적인 유통을 금지할 이익이 있는지 이것도 고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의 이익까지 그 과정에서 수요자들에게 얻어지는 이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권리가 소진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법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논리 단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얻은 자에 의한 사용인 경우에는 권리가 소진된다. 근데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넘어설 때는 동의를 받은 자에 의한 사용이 아니니까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양가로 2번의 취지는 뭐냐면요. 계약상 정말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다 권리가 소진되지 않는다라고 봐버리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당사자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 제3자, 이 을이라는 자 있죠. 이 자의 사용이 침해가 되느냐 아니냐가 이런 부수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부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침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권리가 소진되는지 그래서 이 자가 재양도한 것이 침해가 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법리를 설실해준 그래서 의미가 있는 판례가 바로 메트로시티 권리소진 판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잘 정리할 수 있겠죠.